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제외한 20개 혐의 대부분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의중 전 실장 진술을 일부 인정을 한 부분 확실히 왜 인정을 했느냐 지금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언론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예. 일단 김의중 전 부속실장이죠. 부속실장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예. 분석을 내놓는 언론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해야지 또 김인옥 여사 부인 김인옥 여사에게 가는 불똥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부인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지금 예. 거의 다 부인하고 지금 거의 유일하게 그 10만 달러 받은 것 그것을 이제 시인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시인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까지 증거를 갖다 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간에 워낙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더 마음을 굳히는 그러한 요인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10만 달러만 인정한 부분 역시 왜일까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수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 혐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일단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처로 부인을 하고 그리고 특활비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뇌물죄가 아니라고 확실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쓴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활비라는 거는 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만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다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런 그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 폭로가 나올 수 있는, 특히 이제 김의중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행도 했었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했었기 때문에 이 추가 폭로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러한 차원에서 결국은 그 10만 달러에 관련돼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결국은 측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증을 한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은 철저히 부정하고 그리고 특활비와 같은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해 나가는 그러한 식의 그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측근들이 진술을 했던 그 부분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 문서가 나와 있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위조된 거, 조작된 거다. 사실 이런 식의 뭐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참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그 문서도 청와대 문서인데 그 부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 얘기를 했던 진술인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진술을 다 측근들이 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측근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범죄 혐의를 경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특히 지난달인 1월 달이죠. 1월 17일 날인데 기자회견할 때 사저에서 그때 어쨌든 자신들의 측근들은 이제 상당히 국가에 헌신했다. 헌신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측근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말씀처럼 청와대 문건조차도 이제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영장을 청구하고 만약에 또 검찰이 지금 현재로서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아주 뭐 대단히 높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과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주범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방조범이 구속되는데 주범이 구속 안 된다는 게 좀 형평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뭐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 문서까지 그렇게 부인하게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부인하지 않으면 예. 더 불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의 부인하고 그리고 측근들도 자신들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에 67억 원. 네. 이게 차용증을 썼지만 잃어버렸고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자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형 이상훈 회장과는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많이 엇갈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69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뭐 자기는 빌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형은 잘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MB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참담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측근들끼리 이 전부 다 대통령을 모셨던 측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뜻에서 얘기하면 뭐 잘 살라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예. 더 나아가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되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법으로 예.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국민만 1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결국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상당한 진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보수층조차에서도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예우를 가져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경우는 조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법 집행을 보다는 대통령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민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진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사 내용을 좀 이례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려줬는데 검찰 피의자의 항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바꿀게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된 2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전부 다 그냥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좀 충격받은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1차 수사를 했었는데 그 예. 수사 자체가 대단히 부실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대검찰청에 반부패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이런 일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라, 조사를 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좀 관용으로 갈 게 아니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단 말이죠. 공공기관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기업이 아니니까 강원랜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채용 문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그 취업 문제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가장 그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또 여러 그 권력적 관계에 의해서 청탁을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거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단 한 명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명 이상이 이렇게 일이 있었다는 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권력을 가진 이제 하나의 기득권 동맹이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형성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200명씩이나 이렇게 특정 회사에 이렇게 채용 비리가 있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전부 면직 처리하고 이렇게 엄정하게 하는 거죠.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하는 얘기고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원랜드의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있는 이 지금 기득권들의 그 잘못된 행태들 이건 뭐 특히 같은, 특권 의식도 그렇고 뭐 그들 한두 명에 대한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옛날 과거부터 산업화 시대부터 이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배태돼 왔던 일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사회에 좀 제고시키고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처벌도 하고 바로잡는 건 못지않게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관행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일회성으로 그치고
또 법적 제도적 문제는 또 그대로 묻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강원랜드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당시에 채용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이번에 좀 구제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더더욱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그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서 참 마음 아픈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헬조선, 예. 갓댐 코리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데 이생만 이번 생에는 망쳤다. 이러한 절대적 좌절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그리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공기관 단체에서 지어진 이러한 비리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회의 공정을 깨는 거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정의의 칼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결국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부당하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저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렇지 않고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 중에 큰 변화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회가 혼란이 오거든요. 예.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채용했어서 실력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예. 그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정부가 얘기하는 이게 나라냐라고 시작할 때 정말 나름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핵심적 기조라고 한다면은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저는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58인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좀 그래서 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수사를 지금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이 2명이 동시에 구속되어 있는 네.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1, 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십 년에 걸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도 하고 뭐 처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이 강원랜드의 이 잘못된 채용 비리 때문에 손해본 학생이 아니죠. 손해본 이 청년들을요 예. 어떻게든 구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물론 이제 당장은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뭐 상대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단죄 처벌에만 그칠 게 아니고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개가 맞물릴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촛불혁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벌에 좀 포커스가 잡혀 있는. 너무 지나치게 처벌 쪽에 예. 포커스가 뭐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예. 물론 이제 국회의 문제로 결국 귀결이 돼요. 여야가 잘 협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 선거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때문에 결국 이제 정권 출범한 지 1년이 지금 됐는데 예. 거의 여전히 지금 뭐가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잖아요. 국회 의석 구도도 그렇고 정당 구도가 그렇다 보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뭐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면 원래 공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대로 안 돼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가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지방선거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네네. 한국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금 서울시장 공천으로 좀 밀어붙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이석연 전 처장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예.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홍준표 대표인 경우에는 선거연대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느냐, 과연 그것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예. 서울은 지금 현직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제1야당으로서는 참 있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를 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는 구도기 때문에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당장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자 구도로 시작을 하다가 예. 막판에 결국은 이제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결국은 정치적 비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는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위적으로 자꾸만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려면 안 되기 예.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민주주의가 정통적으로 우리가 작동된다고 한다면 각 정당들은 모든 지역에 자신의 후보자를 내놔야 돼요. 예.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인위적으로 개편을 하고 또 정략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민심이 지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야당이 후보를 내면은 여당한테도 득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당도 뭐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김이 빠지겠지만 오히려 여당도 아주 굉장한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할 수 있게끔 후보를 내놓고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쌓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예. 선거 후 여론조사를 굉장히 아주 심층적으로 합니다. 예.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제일 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후보 당 선생님께서는 후보를 알고 지지하셨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2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이런 선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만 예, 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데가 많습니까? 예. 100만 이상이 되는 기초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광역의회, 그리고 더 나가서 일반 기초의원 같은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고 생활정치가 돼야 예.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모릅니다. 더 나가서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포함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감성적 투표를 막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선거를 완전히 질적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예. 걱정스러운 거는 90일이 됐는데도 지금 후보가 결정이 안 된다. 그 저는 우리 각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언제 투표한다고. 저는 후보 공천도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법제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유권자들도 후보자를 알고 찍는 것이지 그냥 모르고 막 찍다 보면은 예. 그것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빨리 저는 여야가 후보를 공천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예. 공약도 내세우고 비전도 내세우고 그리고 정책도 내세우면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빨리 후보 공천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좋은 교과서적인 말씀이 그래서 많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좀 어려워야 돼요.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거든요. 예. 예측이 정확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아니 이 정당이 완전히 압승할 거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선거는 어느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한다면 그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반감돼요. 그 투표율이 떨어지죠. 좀 예를 들어 2007년도 이명박 후보하고 예. 정동영 후보가 싸웠을 때 그때 17대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좀 약체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표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어요. 63%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때 이제 선거 결과가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제일 큰 표차로 이겼다는 선거인데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선거 구도가 계속 이제 정치공학적인 것만 짜이다 보니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처럼 정당은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확정을 못 해요. 예. 몇 달 전에 확정한 건 거의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제 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이 빨리 경선을 치러서 이 선거 구도를 좀 확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정책 선거도 되고 이러는데 지나치게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야권 연대 뭐 어느 때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과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느 지역에서 후보 간 연대라든지 예. 뭐 정당 대 정당의 선거 연대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없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이석연 처장이 만약 나온다면 전 법제처장이 예. 나온다면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출마한다면 예. 이 두 사람 간의 연대 이런 것도 굉장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나치게 이런 쪽에만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선거에서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해요. 선거라는 게 분명히 그런 공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니까 문제는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예.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치 선거공학에 몰입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 현실이 아직도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 동시선거잖아요. 여러 명을 선거하기 때문에 광역의회 의원이 내가 사는 동네 누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기초의원은 그렇죠. 물론이고. 예. 그나마 기초단체장이 뭐 용인시나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이제 이런 도시는 거의 100만이잖아요. 예. 이런 도시는 그래도 좀 언론의 주목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주목을 못 받거든요. 예.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가 74%, 잘못하고 있다가 18%. 고공행진이 여전합니다. 네, 좀 3%의 상승률 그리고 추이를 살펴봐도 64%에서 긍정평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에요. 예.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통령 지지가 높아지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저 지난주와 비교해서 3%포인트가 높아졌단 예.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 예측은 어떻게 했냐면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진보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예. 그 연루됐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동안 진보가 얘기했었던 평등, 정의, 인권이 이거 굉장히 호의적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요인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외교 안보 쪽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4월에 있을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 예.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게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4월 위기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예. 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위기가 거치고 그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것을 그때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로 볼 수가 네.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게 이제 지금 미투 운동이 지금 대통령과 직결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청와대 핵심 인사 중에서 누군가가 미투 운동에 만약 연루가 됐다라고 네. 한다면 저거는 아마 또 다시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대통령이 70%의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1년이 안 지났거든요. 출범을 한 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저기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그냥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 왜냐하면 저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지덴셜 코테일 이펙트 효과라는 대통령 후광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권당의 지지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지금 집권당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관련된 안희정 뭐 우리 전 지사를 포함해서 많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여전히 집권 여당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정당들은 거의 차이가 없고 네. 저 무당층이 25% 아마 지난보다도 조금 줄어들었을 네. 가능성이 그대로 27%였다고 보는데요. 줄었네요. 네. 그건 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여전히 저 25% 쪽에서 관심 있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인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념 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보하고 중도하고 보수인데 보수가 한 20%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중도하고 진보를 합치면 그게 70%입니다. 대통령 지지랑 거의 같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의 진보 말고도 상당한 중도 세력들이 예.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도라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개혁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예. 이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결국은 주요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저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